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의료정보학과 이동윤입니다. 오늘 제가 하게 될 튜토리얼은 CDM과 보캐블러리입니다. CDM과 보캐블러리를 앞서서 오디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이에 대해서는 북 오브 오디시라는 책이 있고 그 부분의 파트 1과 파트 2를 좀 참고하였습니다. 네, 한글판 버전으로 번역본이 나왔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목과 오디시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목, 오디시, CDM, 오목 CDM 아마 이런 말들이 되게 혼용해서 들어보실 수도 있고 나오셨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목이라는 것은 Observation Medical Outcome 파트너십이라는 말의 줄임말이고 말 그대로 관찰 데이터를 이용해서 의학적 결과를 좀 보려고 하는 거고 그것을 FDA와 인더스트리와의 협약을 통해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은 이 FDA라는 2007년에 액티브 포스트 마켓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시행할 것이라는 법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의해서 오모비라는 이 민관 협의체가 발의하게 되었고, 옵저베이션 관찰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학적 결과를 확인하는 협의체가 발생해서 의약품의 허가 취소가 문제가 된 이후에 시판후 조사 단계의 능동적 위험 감시를 시행하도록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오몹은 대규모 환자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면서 의료 정보를 분석하는데 어떤 조작적 정의와 이런 이에 따른 측정값의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거, 파지티브 컨트롤, 네거티브 컨트롤이 중요하다는 거, 셀프 컨트롤이 유용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공적인 실험을 마친 뒤에 오목은 이제 종료가 되었는데요. 이게 협의체였기 때문에 하지만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해서 근거를 찾아내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좀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비영리 단체를 이제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오목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떤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와 또 여러 어떤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오디세이라는 비영리 조직을 창설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대규모 이제 임상 관찰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그림에서 보다시피 21개가에 넘는 나라 그리고 114개가 넘는 데이터베이스가 모이게 되었고요. 이곳에서는 데이터 표준화, 의료기기 안전 감시, 효과 비교, 환자 수준 위험 예측, 환자 데이터 특성화, 질 개선 및 관리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진행하면서 앞서 나와져 있는 배경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전국의 60개 병원이 현재 지금 참여 가능한 환경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커먼 데이터 모델 CDM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을 텐데요. 앞서 말한 그런 오목 실험에서 대규모 환자 분석을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가 확보되었는데 결국에 이제 개인정보의 침해 없이 대규모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안된 방법이 이 공통 데이터 모델이고 여기서 데이터 용어나 구조를 표준화해서 개인정보의 침해 없이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이 코먼 데이터 모델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현재까지는 하나의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분석 쿼리를 그에 맞춰서 만들고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그 데이터베이스 특성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베이스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처럼 나라마다 콘센트가 다른데 그 콘센트가 다르면 똑같은 전자기기더라도 그걸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표준화하는 똑같은 모양의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결국에 데이터를 좀 표준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표준화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공통의 연구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콘센트에 꽂을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연구 방법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옴옵CDM의 테이블 구조에 대한 도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 구조를 갖는 데이터든 간에 이 동일한 옴옵CDM 양식으로 데이터를 변환하고 그래서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라도 동일한 연구, 동일한 조작적 정의, 동일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자라는 것이 인재 오디시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디시가 추구하는 바는 종합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신뢰할 만한 근거를 생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데이터로부터 어떠한 근거를 얻고자 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인데 실제로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게 기나긴 여정이라고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려움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표준화 작업도 해야 되고 또 표준화 작업을 한 뒤에 대표적인 분석 방법도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 연구를 진행했을 때 편향 없이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실제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오디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픈 사이언스와 파이어 가이드 준수하는 방향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들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과정이나 결과 같은 것들이 오픈되고 또 공동체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보캐블러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셉, 베이징 릴레이션십, 그 다음에 앤세스터 디스니트입니다. 컨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컨셉에 대해서 뭐 아이디도 있고 코드도 있고 릴레이션십도 있고 앤세스터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거 보시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데이터 모델인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보캐블러리 테이블이 항상 들어 있습니다. 모든 테이블은 이 보캐블러리 테이블을 참조하게 되어 있고 CDM에 있어서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선은 스탠다라이즈드 스트럭처입니다. 즉 새로운 용어 체계를 만드는 건 아니고 구조를 통일화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좀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컴파일드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여러 출처의 자료를 따와서 편집을 하는 거고 그 중에서 표준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태틱 데이터셋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피니시드 프로덕트가 아닙니다. 한번 담았던 것도 계속해서 수정하고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오모 표준화 용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성 원리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어떤 컨셉의 개념, 하이어라키,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주로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셉이 무엇이냐? 사실은 이제 보캐블러리를 공부할 때 컨셉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방세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방세동을 하나의 컨셉이라고 하면 그 컨셉과 다른 컨셉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컨셉 릴레이션십입니다. 그리고 또 상하 관계가 있을 텐데요. 어떤 컨셉이 더 포함하는 관계, 그 윗단계의 것들이 있을 거고 또 아랫단계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ancestor, descendan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용어 체계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용어 체계에서는 그런 기존의 용어 체계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의 구조화된 표에 넣고 새로운 숫자를 부여한다는 방식이 이 오모 보캐블러리의 기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의 예시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컨셉 아이디가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숫자 체계고 컨셉 네임은 컨셉 네임입니다. 도메인 아이디는 어떤 도메인에 속하는지, 컨디션인지, 프로시저인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거고 보캐블러리 아이디는 스노메드라는 어떤 데서 용어를 가져왔는지 컨셉 클래스는 기존의 그런 예를 들면 여기선 스노메드인데 이곳에서 원래 기존의 클래스들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스탠다드 컨셉은 스탠다드인지 또는 뭐 클래시피케이션인지 그리고 컨셉 코드는 그 원래 있었던 그 스노우메드에 있었던 그 코드를 가져오는 거고 밸리데이트,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는 그런 스타트 이전부터 있었다고 하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엔드 데이트는 이제 여전히 밸리드하다면 이렇게 2099 이렇게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뭐 컨디션, 프로시저, 메저먼트, 드러그, 디바이스와 같은 여러 도메인별로 각각의 어떤 컨셉들 쓰이는 그런 용어 체계들이 있는지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컨셉 테이블에서 어떤 컨셉을 갖고 오는지, 아래 요 보시면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라는 이런 컨셉이 있는데요. 컨셉 아이디가 고유 번호이기 때문에 이걸로 찾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컨셉 아이디를 통해서 이제 컨셉을 찾는 방식이 있었고, 컨셉 코드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컨셉 코드는 아래와 같이 예를 들어 1001을 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컨셉 아이디는 고유하지만 컨셉 코드는 고유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어떤 RX 놈에서 왔는지 다른 곳에서 왔는지에 따라서 컨셉 코드가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 코드를 통해 찾아본다면 여러 가지가 나올 것이고 그 중에 저희가 원하는 걸 찾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컨디션 컨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어라키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스탠다드 컨셉이 있고 거기서 로우 레벨, 하이 레벨, 그리고 각각의 그런 컨셉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앞서처럼 컨셉 아이디로 찾아보는 방법, 컨셉 코드로 찾아보는 방법,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컨셉 코드로 찾을 때는 어, 예를 들면 저희가 스노메드 코드를 사용했다고 하면 스노메드 코드에 있는 컨셉 코드를 사용한다면 저희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임으로 찾는다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는 같은 네임의 다른 보카블러리들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또 컨셉 코드를 찾아볼 때 이렇게 ICD-9에서는 스탠다드 컨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컨셉 아이디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봤을 때 다양한 어, 다른 보캐블러리로 매핑되어 있는 것들을 비슷하지만 다르게 매핑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매핑이라는 것은 트랜스레이팅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여러 용어 체계를 합쳐서 이 보캐블러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 용어 체계들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매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릴레이션십이라는 건 컨셉 간의 릴레이션십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컨셉들이 있고 그 컨셉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면은 왼쪽에서 지금 컨셉 릴레이션십에서 컨셉 아이디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럼 이 컨셉 아이디 안에서 여러 다른 컨셉 아이디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릴레이티드된 컨셉들이 컨셉 아이디 2에 나오게 되고요. 그 릴레이션십 아이디가 릴레이션십 아이디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어르키를 보시면은 요거에 실제로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에 관한 건데, 어떤 디지즈가 항상 하이어르키가 있습니다.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 위에는 사실 그 위에 더 아리드미아가 있고 그 위에 허트 디지즈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디센던트가 있고 디센던트가 있게 됩니다. 근데 또 이제 비슷한 피브릴레이션이더라도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있고 그냥 피브릴레이션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컨셉 릴레이션십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센던트와 앤세스턴트가 있는데 피브릴레이션 위쪽으로 앤세스터가 있는 거고 그 컨셉 아래로는 이제 디센던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컨셉들이 연결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앤세스터를 찾아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에 관해서 이렇게 컨셉 아이디를 이용하고 또 앤세스터 컨셉 아이디를 이제 이용을 조인을 해서 이용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SQL 쿼리문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디센던트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드러그에 관한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질병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또 드러그에서도 어떤 드러그 클래스별로 컨셉들이 이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 모식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나 프로시저 코드, 프로시저 드러그, 그 다음에 스탠다드 컨셉, 드러그 클래스들이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캐블러리를 설명드렸고 다음으로는 커먼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은 observation, procedure, 노트, 진단, 메디케이션과 같이 다양한 곳에서 정보들이 산재되어 있어 이제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데이터 형식을 보시면은 데이터가 다양한 영역으로 나뉘어서 저장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CDM의 목적은 어떤 데이터 프로텍션 도메인 앞서 이미 설명드렸던 것들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보시다와 같이 30가지 도메인으로 데이터가 이제 나뉘어서 이렇게 저장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실제 어떤 person ID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고 예를 들면 field name이 person ID다라고 한다면은 example이 person ID 1, 2, 3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patient의 person ID를 고유한 정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비슷하지만 source concept ID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trial fibrillation과 같은 그런 source concept ID가 있는 건데요. 위의 컨셉 아이디와 차이는 컨셉 아이디가 이 스탠다드된 보카블러리라고 한다면은 소스 컨셉 아이디는 원래 들어있었던 그런 컨셉 아이디를 그대로 입력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실제로 아까 CDM의 그런 도메인의 그 데이터를 열었을 때 위에 컬럼의 네임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중에서 요 빨간색 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person, 아까 person ID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었는데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rson 테이블에는 이 person에 관한 정보들이 또 유니크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거는 반드시 생년월일이 있어야 되고 그게 다 쪼개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년만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월일이 없더라도 정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중복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생렬이 포함되어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옵저베이션입니다. 옵저베이션은 데이터 소스가 얼마나 스팬 오브 타임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 멀티플 피리어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뭐 A 시기에 방문하고 그 다음에 오지 않다가 뭐 B 시기에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옵저베이션 피리어드는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짓 어커런스는 어떤 정말로 비짓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외래로 내원했다. 아니면 병원에 입원했다. 응급실에 왔다. 이런 식으로 비짓 타입에 따라서 정보들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컨디션 어커런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컨디션이라는 클래스를 앞서서 한번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질병의 어떤 진단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는 증상이나 어떤 징후들도 여기에 입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프로그램 리스트나 어떤 계산서 이런 곳에 찍히게 되어 있는 것들을 주로 정보로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 drug exposure입니다. 질병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기록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데이터 소스는 pharmacy나 prescription 또는 medication history에서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드러그 익스포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프로시저 어커런스입니다.
실제 환자가 어떤 액티비티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처치를 받거나 또는 검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 프로시저 어커런스에 찍히게 되고 여기에는 IC9, IC10, 로잉크, 스노메드와 같은 보캐블러리가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메저먼트입니다. 메저먼트는 어떤 측정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 피 검사를 했다거나 또 뭐 MRI나 CT와 같은 검사들을 했을 때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맞는 검사들을 했을 때 그런 것들 검사 유무 그리고 그 각각의 밸류들 뭐 그게 어떤 수치로 나타난다고 하면 뉴메리컬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클래스가 나온다고 하면 카테고리컬로 나올 수 있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정보가 나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옵저베이션은 펄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컨텍스트 오브 이그제미네이션이나 어떤 프로시저나 퀘스처닝 이런 것들이 다 실리게 되는데요. 어, 예를 들면 뭐 소셜이나 라이프 스타일 팩트나 메디컬 히스토리, 패밀리 히스토리 같은 것들도 이곳에 좀 기록됩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다른 곳에 조금 기록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드러그 에라는 이제 드러그 어커런스로부터 계산되는 테이블인데요. 실제로 어, 드러그가 계속해서 익스포저 되는 시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드러그 에라 기간에 있는지 없는지 등을 통해서 환자가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지 아닌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캐블러리와 CDM 그리고 오디시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틀라스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라스는 OMOP CDM 기반으로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관찰 연구를 시각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오픈소스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아무나 사용하실 수 있고요.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도 없습니다. 이렇게 왼쪽을 보시면 다양한 분석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제 아이디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첫 번째로 데이터 소스 탭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CDM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그림과 표로 확인할 수 있는 탭입니다. 먼저 이렇게 간단한 이 모든 탭들에 대한 특성을 쭉 훑고 난 다음에 각 탭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Search 탭입니다. CDM이 표준화된 용어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OMOP 보캐블러리 용어집이 있습니다. 이 OMOP 보캐블러리 용어집을 검색해 볼 수 있는 탭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검색한 이 용어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몇 건 포함되어 있는지까지 한 번에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셉셋입니다. 본인의 연구에 필요한 의학 개념들을 활용하기 쉽게 담아두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연구에 고혈압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든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이퍼텐션이라는 컨셉셋을 만들어 두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코어트 데피니션 탭에서는 연구자가 설정한 조건들에 부합하는 환자군, 환자 코호트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성이 된 환자 코호트는 여러분들이 진행할 여러 분석에 필요한 인풋 값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Characterization 탭에서는 여러분께서 정의한 코호트를 볼 수 있고 해당 코호트의 주요한 특징을 한눈에 이렇게 시각하여서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호트 패스웨이 탭에서는
집단에서 발생한 클리니컬 이벤트의 순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인시던스 레이스 탭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지정하신 환자 코호트에서 이제 아웃컴의 인시던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파일 탭에서는 개인으로부터 관찰된 데이터를 롱지튜디널하게 봄으로써 개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요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탭입니다. 에스티메이션 탭에서는 집단 수준에서의 효과 추정 분석, 즉 Population Level Estimation Analysis를 진행할 수 있는 탭입니다. 이제 흔히 진행되는 연구를 예로 들자면 고혈압 약제 복용에 대한 부작용 연구가 있겠습니다. Population Level Estimation 분석, 줄여서 PLE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타겟 코호트, 두 번째로 컴패레이터 코호트, 세 번째로 아웃컴 코호트를 생성한 다음에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예를 든 고혈압 약제 복용에 따른 부작용 연구에 따르면 타겟 코호트를 ACE 이니비터 계열의 약물만 복용한 고혈압 환자군으로 두고 그와 비교될 컴패레이터 코호트를 ARB 계열의 약물만 복용한 환자군으로 두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컴 코호트를 안지오이데마가 발생한 환자들로 두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PLE 연구를 통해서 타겟 코호트와 컴패레이터 코호트에서 아웃컴, 즉 안지오이데마 발생 환자군이 얼마나 차이나게 나타난지를 보는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딕션 탭에서는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환자 수준에서의 프리딕션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줄여서 Patient Level Prediction, PLP 분석이라고 합니다. CDM의 형태로 여러 가지 개인의 보건의료 정보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어떤 약을 먹었고, 어떤 병이 걸렸고, 언제 또 이렇게 병원을 왔고, 이 사람의 나이와 성별은 어떤지, 이러한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가 CDM의 형태로 표준화되어서 담겨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자가 설정한 아웃컴이 발생할지 예측을 하는 이제 Person Level Prediction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기능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살펴보았던 Search, 그리고 Concept Sets, 그리고 Cohort Definition, 그리고 Estimation, 그리고 방금 살펴본 Prediction. 이 탭은 자주 활용되는 탭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각 탭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소스스 탭인데요. 이 탭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소스와 리포트를 선택하라는 창이 뜹니다. 첫 번째로 소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여러 가지 CDM 데이터베이스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됩니다. 그 중에서 나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찰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종류의 리포트를 보고 싶다라는 거는 이제 아래에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대시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총 31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젠더로 이렇게 비율을 파이 차트로 나타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전반적인 특성들을 여러 가지 표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Age at first observation, 그러니까 이 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환자 나이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면 0살일 때가 가장 많죠. 여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아이는 아무래도 연약한 그런 존재이다 보니까 병원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건강해지면서 이렇게 아주대 병원을 찾는 빈도수가 줄어들다가
다시 10대 중후반쯤 되면서 점점 늘어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표들이 더 있는데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보면 cumulative observation입니다. 그러니까 추적이 얼만큼 된 환자들의 비율을 이렇게 그래프로 cumulative하게 본 것입니다. 즉 이제 2년 동안 관찰된 그런 환자들을 보니까 한 26% 정도는 2년 동안 관찰이 되고, 자, 4년 동안 관찰된 환자들은 전체의 한 19% 정도 되고, 10년 동안 관찰된 환자들은 한 전체의 8% 정도 되는 것으로 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데이터 덴시티를 보시겠습니다. 딱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다시피 도메인별 레코드 숫자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가장 많은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Procedure Occurrence 레코드네요. 그 두 번째로 많은 것들은 이렇게 Drug Exposure 네, 카운트고요. 더 아래를 보니까 이제 환자 한 명당 이제 환자 한 명당 기록된 데이터의 숫자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Drug Exposure를 보면 미니멀 한 건에서부터 많이 기록된 사람들은 맥시멈 500건, 그리고 미디언 중앙값은 이제 9 정도, 이렇게 보통 한 명의 환자가 왔을 때 9번 정도의 drug exposure count가 찍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person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erson 리포트를 보시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네, 다음으로는 프로시저 리포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리맵과 테이블 두 가지 방식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좀 확인하기 쉬운 테이블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 표를 보면 직관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이 데이터베이스에 프로시저 카운트가 많이 찍힌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 2148개의 종류의 프로시저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39.6%, 거의 40%의 환자들, 120만 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찍힌 첫 번째 프로시저는 Computerized Diagnostic Radiology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단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영상 촬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진행할 때 들어가는 프로시저 코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보니까 30% 정도, 90만 명에게 찍힌 프로시저는 플레인 체스트 엑스레이입니다. 세 번째는 인트라비너스 인젝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로 보면 이 여러 가지 프로시저 카운트에 따른 프로시저 종류들이 분포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트리맵으로 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 사각형, 가장 큰 사각형이 방금 확인하실 수 있었다시피 Computerized Diagnostic Radiology가 되겠죠. 그리고 한 두 번째가 큰 이게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가 될 것이고, 자, 이게 인트라비너스 인젝션. 세 번째로 큰 사각형이 뭘까요? 그게 인트라비너스 인젝션일 텐데, 자, 아무튼 그러면 두 번째로 큰 플레인 체스트 엑스레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또 밑에 리포트가 생성이 돼요. 자, 한번 보시면 체스트 엑스레이를 클릭을 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 연도별로 그리고 환자의 나이별로 prevalence, 체스트 엑스레이가 찍힌 prevalence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마우스 커서에 따라서 또 구체적인 숫자들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모습만 먼저 살펴보시면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체스트 엑스레이가 찍히는 prevalence가 높아지죠. 그리고 이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자면 약간 U자형을 그리는 경향이 있네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찍히고 있다 라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U자 모양으로 prevalence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체스트 엑스레이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 값들이 정리된 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Population Level Estimation, 줄여서 저희 PL이라고 주로 부르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아주대학 의료정보과의 박지명입니다. 먼저 오늘 강의 자료와 내용은 주로 2019년 오디시 코리아 심포지엄에서 패트릭 라이언, 마타인 슈미에 그리고 한국의 유승찬 선생님께서 사용하셨던 강의 내용과 슬라이드들을 주로 차용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시 심포지엄에서 했던 이 PLE 튜토리얼은 거의 최소한 반나절에서 하루 종일 진행되었던 내용들인데 오늘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전달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간단하게 밖에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오디세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혹은 영어로는 북 오브 오디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뒷편에도 또 간단한 실습 내용을 또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여기 오디세이 바이블에 나와 있는 예제를 들고 왔으니 혹시 들으시고 제가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이 책을 또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디세이에서 PLE 튜토리얼을 듣게 되면은 주로 제일 첫 번째로 보고 제일 많이 보는 그림이 이제 이 그림인데요.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운명의 기로에 놓인 시점에서 이제 빨간 약을 먹을지 혹은 파란 약을 먹을지 선택을 종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인공은 이제 빨간 약을 먹고 이제 그 운명에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데 사실 파란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됐을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사실 영화가 끝났을 수도 있고요, 그대로. 이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도 이제 저희 혹은 환자들은 이제 특정 시점에서 어떤 약을 먹을지 이제 선택을 하는 그 기로에 놓이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약을 먹었을 때는 다행히 이제 결과가 잘 나타나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시점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좋게 나타났지만 파란 약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됐을지는 알 수가 없겠죠. 여기서는 그림에서는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이제 결과를 봤을 땐 안 좋을 수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것 역시도 현실에서는 우리가 타임머신도 없고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특정 시점에서 약을 먹었을 때 우리가 이 팔로업이라고 하는 특정 관찰 기간을 두고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를 놓고만 봐야 되겠죠. 하지만 한 명의 환자로는 이런 것들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사람들을 놓고 이런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도 평균 체형의 사람, 마른 사람,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서 빨간 약을 먹었을 때는 어땠고 파란 약을 먹었을 때는 어땠고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거를 흔히 코호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디시에서 말하는 코호트는 이제 특정 기간 동안 이제 특정 조건들을 충족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디시에서는 이제 이 코호트에 한 명의 이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코호트에 존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한 명의 환자가 이제 여러 개의 코호트에도 동시에 속하게 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이제 하나의 코호트 안에 한 명이 여러 번 들어가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multiple different time period라고 하는데 이제 시점만 달리해서 여러 번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고 이제 한 명의 환자가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게 되고 굉장히 다양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호트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서 오디시에서 이루어지는 PLE 연구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코호트라는 거를 주로는 아틀라스에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아틀라스에서 정의하는 코호트는 크게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는 저희가 코호트 엔트리 크라이테리아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이제 그 안에서도 특히 이니셜 이벤트라는 것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이니셜 이벤트라는 것은 이제 단어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처음 일어나게 되는 이벤트인데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이 코호트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쉽게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여기도 적혀 있지만 드러그 익스포저라던가 뭐 그러니까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예를 들면은 A 약을 복용했으면 나는 그 환자는 코호트에 넣겠다. 그러니까 뭐 A 약을 복용한 환자들로 코호트를 구성을 하겠다. 혹은 뭐 특정 진단명을 받은 환자들로 구성을 하겠다. 혹은 뭐 특정 시술을 받았다거나 특정 검사를 받았다거나 혹은 뭐 입원한 환자들, 뭐 응급 입원한 환자들로 정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니셜 이벤트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니셜 이벤트를 정의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은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퀄리파잉 코호트, 뭐 에디셔널 퀄리파잉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뭐 이런 식으로도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니셜 이벤트와 별개로 다른 조건들을 추가로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늘 뒤편의 예제 실습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 이제 이니셜 이벤트에 예를 들면은 뭐 에이스 이니비터, 나는 에이스 이니비터 약을 복용한 환자들, 에이스 이니비터 복용을 이니셜 이벤트로 잡겠다 해서 에이스 이니비터를 복용한 환자들로 코호트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이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는 이제 뭐 하이퍼텐션 진단도 받아야 되고, 뭐 이제 다른 하이퍼텐시브 드럭도 그냥 먹지 않았어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추가적인 조건들을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호트 엔트리 크라이테리아를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다음에는 코호트 엑시 크라이테리아, 뭐 이제 그러면 이 환자는 언제 어느 시점에서 코호트에서 아웃되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파트로 정의를 나눌 수가 있고, 이제 이 아틀라스에서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코호트 데피니션까지 했으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비교군과 대조군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뭐 초록색 비교군, 뭐 빨간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색깔로 나뉘어서 이제 뭐 타겟 컴퍼레이터 코호트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코호트만 만들었다고 해서 사실 바로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코호트를 정의를 했다고 해도 거기 속하는 그 환자들, 개개인은 사실 그 특성 갖고 있는 베이스라인 특성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정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디시에서는 프로펜시티 스코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그거를 보정을 하고자 합니다. 한글로는 성향 점수라고 하는데 뭐 여기서는 밸런싱 스코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 근데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 뭐 줄여서 PS라고도 하는데, 이 개념 자체는 워낙 많이 쓰이고 많은 연구들에서 쓰이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이 정도만 있다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디시에서는 이제 이 PS를 이용한 매칭 방법들을 이제 뭐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정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리그레션 어드저스트먼트라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사실 코호트를 정의하는, 코호트를 매칭시키는 단계에서 쓰이는 건 아니고, 분석을 진행할 때 이제 아웃컴 모델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보정을 해서 보겠다라고 넣어서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PLE 연구에서는 별로 권장을 하고 있지 않고, 이제 특정 상황들, 뭐 n수가 너무 적어서 매칭이 도저히 안 된다거나 혹은 뭐 그런 경우에는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PL 프로펜시티 스코어에 대해서 매칭을 하거나 뭐 스트래티피케이션 방법을 쓰거나 혹은 뭐 IPW, IPTW 이렇게 세 가지 방법들을 쓰실 수가 있고, 이것도 모두 지금 아틀라스에서 간단히 클릭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뭐 흔히 1대1 매칭이라고 하죠. 뭐 1대1, 1대4, 뭐 1대 뭐 10, 뭐 이런 식으로 매칭하는 방법을 쓰거나 스트래티피케이션을 써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는 어떤 식으로 매칭을 할 거야 이런 방법까지 정했으면은 이제 이 타겟 코호트, 컴패레터 코호트에서 이제 매칭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뭐 평균 체형인 환자들, 뭐 좀 건강한 체형인 환자들, 뭐 좀 마른 체형인 환자들, 뭐 이런 식으로 매칭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드디어 내가 연구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이제 코호트 환자들만이 코호트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서머리에 보시면 이제 빨간 약을 먹은 환자들 그리고 파란 약을 먹은 환자들의 조금 체형만 봤을 때 좀 비슷해진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드디어 타겟 코호트와 컴패레터 코호트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제 그냥 대략적인 그 도식도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제 저희가 타겟 코호트, 뭐 줄여서는 T 이런 식으로 많이 오디시에서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내가 정의한 코호트가 굉장히 이렇게 환자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니셜 이벤트에 들어오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 거기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추가로 정의하면 조금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컴패레터 코호트, 뭐
또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많아 보이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들 추가하면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이제 거기에 프로빈지 스코어 매칭까지 하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환자 수가 이렇게 막 줄어들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줄어든 환자군 그리고 사실 제일 어, 적합한 환자들이 될 수 있겠죠. 연구에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좀 매칭이 된 환자군들을 갖고 이제 아웃컴 코호트를 이제 넣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겟 코호트, 컴패레터 코호트, 아웃컴 코호트까지 해서 저희는 줄여서 TCO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PLE 분석에서는 최소한 세 가지의 코호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타겟 내가 보고자 하는 환자군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자 하는 어떤 결과를 볼지 정의한 그 아웃컴 코호트까지 세 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분석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코호트는 만들었어요. 이제 코호트는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틀라스, 뭐 오디시, PLE 분석. 아틀라스에서는 지금 세 가지 분석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포화성 리그레션 그리고 콕스 프로포셔널 해저드 모델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 세 가지 모두 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하시는 그 연구 디자인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피더넷을 이용을 해서 코호트 데피니션을 진행을 하고 PLE 분석 설계하고 이제 그 결과를 PLE 분석을 진행하고 결과를 보는 것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더넷을 먼저 로그인 하시면 왼쪽에 다양한 탭들이 있는데 아틀라스를 들어가시면 이제 내 계정으로 접근 가능한 아틀라스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틀라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은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관심 있으시다면 여기 튜토리얼 강의 자료 혹은 교육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주대병원 아틀라스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 접속하시면 여기 왼편에 코호트 데피니션 탭이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정의해 놓은 다양한 데피니션들이 있는데 이제 연구를 진행하실 때 뉴 코호트를 이렇게 클릭하셔서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빠른 진행을 위해서 미리 정의되어 있는 데피니션들을 이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계는 이제 오늘 PLE 분석과 코호트 데피니션은 에이스 이니비터를 복용한 환자와 ARB를 복용한 환자들의 그 이제 메이스 아웃컴을 이제 보는 그런 연구를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되어 있는 이 에이스 이니비터 코호트 데피니션에 들어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들어오시면 다양한 탭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컨셉 셋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호트 데피니션을 처음 이제 접하셨을 때 제일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이 컨셉 셋이란 개념입니다. 이 컨셉 셋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여러 개의 비슷한 그런 의학 개념들을 이제 그룹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예시로 에이스 이니비터가 있죠. 에이스 이니비터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로 거기에 해당되는 다양한 뭐 약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렇게 묶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른편에 또 이제 exclude, descendant, mapped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게 exclude나 descendant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exclude는 이제 이 개념을 빼겠다. 이제 그 오디시의 보캐블러리 하이라키를 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빼겠다. 그리고 디센던트는 이 컨셉의 하위에 있는 컨셉들을 내가 다 넣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캐블러리 하이라키라던가 오디시 보캐블러리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 다른 선생님이 더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서 디센던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하위에 있는 개념들이 다 담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에이스 이니비터 컨셉 셋은 훨씬 더 많은 여기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컨셉들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10개의 이런 컨셉들만 담겨 있지만 실제로 인클루디드 컨셉을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 여기 22,250개라고 적혀 있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22,000개가 넘는 그런 컨셉들이 이제 이 내가 정의한 에이스 이니비터 컨셉셋에 담겨 있다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실제로 뭐 굉장히 다양한 레코드 카운트들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안티네오플라스틱 에이전트나 뭐 ARB, 하트 페일리어, 뭐 다른 컨셉셋들도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만들어진 것만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실제로 컨셉셋을 어떻게 구성을 하냐 하면 이제 여기 뉴 컨셉셋을 누르셔서 비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 뉴 컨셉셋을 누른 상태에서 뭐 이름을 이렇게 적어 주시고 왼쪽에 서치 탭으로 가시면 됩니다. 서치 탭에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방법에 대해서도 다른 아틀라스 교육 영상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영상에서 또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서치에서 담는 것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이퍼텐션에 대해서 담겠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여기 에센셜 하이퍼텐션을 이 컨셉셋을 넣겠다. 이것도 넣고 여기 이제 왼쪽에 이 장바구니 모양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틀라스 다른 버전, 가장 최신 버전에서는 이게 또 바뀐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지금 데이터 톤에서 쓰시는 이 아틀라스 버전 2.7 단위에서는 이 장바구니를 클릭을 하셔서 내가 이 에센셜 하이퍼텐션을 이제 뭐 대형마트 가서 이렇게 장 보듯이 이게 내가 정의한 컨셉에 넣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또 하이퍼텐션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왼쪽에 에이스 테스트 이렇게 있죠. 여기 클릭하시면 이제 이 컨셉들이 담긴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이것들만 담겨 있기 때문에 인클루디드 컨셉이 2개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뭐 디센던트를 눌러버리면은 이제 계산이 돼서 181개의 컨셉들로 늘어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의한 컨셉들을 갖고 이제 데피니션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라는 단락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어떤 조건을 그러니까 내가 정의한 코호트 특정 조건의 환자들이 코호트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드럭 익스포저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 에이스 이니비터를 복용한 환자들로 이제 내가 코호트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 그리고 왼쪽에 이니셜 이벤트를 클릭을 하셔 보시면은 이제 드럭 말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죠. 그래서 뭐 컨디션 어커런스, 데스, 디바이스 익스포저, 뭐 드럭 익스포저도 있고 메저먼트, 뭐 프로시저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약물 복용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질병을 진단받았다거나 아니면 특정 치료 재료를 사용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특정 검사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비직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병원에 응급 입원을 했다던가 뭐 아니면 외래만 왔다던가 뭐 이런 다양한 조건들을 이용을 해서 그 조건에 충족되는 환자들로만 코호트에 들어오게끔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예시에서는 이제 에이스 이니비터 약물을 복용한 환자들로 정의를 했고, 여기 first time in person's history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에이스 이니비터를 처음 사용을 했고 18세 이상의 성인들로 코호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attribute를 누르면은 이제 뭐 age나 first exposure뿐만 아니라 뭐 젠더, 뭐 데이트, 뭐 스타일 리즘, 뭐 다양한 조건들로 이런 속성들을 추가로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continuous observation을 이제 이 에이스 이니비터 복용일, 처방일 이전 1년 그리고 이후 1년까지 관찰이 되는 환자들로 정의를 구성을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나는 사후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약물 처방 이전에 1년 보겠다면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 나는 1년만 갖고는 이 환자가 유효자인지 모르겠어, 나는 뭐 더 많이 필요해, 뭐 3년은 필요해 하면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조건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원하시는 그 코호트가 되게끔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조건에,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인덱스 데이터를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실 다음에는 이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에이스 이니비터와 ARB 복용 환자들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ARB 복용 환자들은 이제 들어오지 않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at most 제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드럭 익스포저는 0건이어야 된다. 그래서 ARB 처방을 받은 환자는 없어야 된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데이트 지금 all day before, all day after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인덱스 데이트는 이제 여기에 있는 에이스 이니비터 처방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ARB를 에이스 이니비터 받기 전 그리고 받기 후 그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ARB 기록이 없어야 된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크라이테리아 투 그룹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아까 보셨던 그런 CDM 테이블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특정 질병이라던가 아니면 뭐 특정 검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다양하게 이용을 하셔서 이제 정의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틀라스에서는 이제 제외를 하는 조건이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at most 제로 뭐 혹은 exactly 제로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환자가 0이어야 된다로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인데요.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캔서 환자들을 좀 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이니비터 이전에 관찰 가능한 그 모든 이전에 말리그넌트 네오플라스틱 디지즈가 컨디션 어크런스가 제로여야 하고, 안티 네오플라스틱 에이전트 사용도 제로여야 하고, 라디오 테라피 프로시저도 제로여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전에 하트 페일리어의 진단 기록도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세 개 모두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긴 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조건들을 걸 수가 있고, 뭐 뉴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눌러서 뭔가 새로운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정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코호트 엑싯 단락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 환자가 코호트에서 종료되는 때가 언제인가, 언제 엑싯이 되는가를 정의를 하실 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end of continuous observation도 있고, fixed duration도 있고, 뭐 end of continuous drug exposure도 있습니다. end of continuous observation은 말 그대로 continuous observation은 말 그대로 이 환자가 그냥 관찰 종료되면 그냥 그때 엑시트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고, fixed duration은 이제 뭐 시작일 혹은 엔드 데이트로부터 뭐 며칠까지 뭐 관찰을 하겠다라고 아예 픽스를 시켜주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end of continuous drug exposure도 이 약물 복용이 이제 종료되면 이제 엑시트를 하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물 어떤 약물을 보는지도 여기 이렇게 정의를 넣어주게 되는데, 뭐 보통은 이제 내가 보고자 했던 엔트리 이벤트에 있는 이 약물의 종료가 되면은 이제 코호트 엑싯을 보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여기다 에이스 이니비터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persistence window라고 해서 이제 약물 처방 사이에 30일까지는 이제 뭐 동일한 이제 익스포저로 보겠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8월 1일에 약을 처방받았는데 뭐 8월 20일에 약을 또 처방받으면 그건 뭐 하나의 윈도우로 보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적으로 뭐 센서링 이벤트도 이렇게 넣어 주실 수가 있고, 뭐 코호트 에러 같은 경우도 이제 정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뭐 부족한 경험이지만 오디시 연구들 이렇게 봤을 때 보통은 이 정도까지만 사용을 하셔도 이제 굉장히 상당히 준수한 스터디 디자인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타겟 코호트, 에이스 이니비터 코호트를 만들 수가 있고, 이제 컴패레터 코호트, 내가 비교를 하고자 하는 컴패레터 코호트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까 ARB랑 비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ARB 코호트도 사실 거의 동일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비슷한 조건에서 약물만 다른 거를 봐야 이제 약물 효과가 제대로 있는지 연구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ARB 컨셉셋을 이용을 해서 ARB의 뉴 유저로 스터디를 디자인을 하고, 반대로 이제 에이스 이니비터 사용한 환자들은 모두 제외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타겟 코호트와 컴패레터 코호트는 모두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제 데피니션과 컨셉셋은 봤는데, 이제 요 뭐 다른 수많진 않지만 몇 개의 탭들은 무엇인지 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틀라스에서 돌릴 수 있는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이렇게 몇 개 있는데,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들에서 내가 정의한 이 코호트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몇 명인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눌러보면 이렇게 뭐가 막 돌아가죠. 그래서 지금 펜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 이게 만약 다 돌아간다면 여기에 환자 몇 명이었고, 여기 있는 이 코호트에 해당하는 환자가 몇 명이고, 레코드가 몇 건이 나왔고, 뭐 시간은 얼마나 걸렸고, 뭐 이런 정보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레포팅 같은 경우는 저희는 거의 안 썼던 것 같긴 하고요.
일단 익스포트 중요한 건 익스포트 탭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텍스트 뷰, 뭐 그래피컬 뷰, 제이슨, SQL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뷰는 말 그대로 내가 정의한 이 데피니션을 이렇게 좀 텍스트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디시에 이제 공동 연구를 프로포절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어펜딕스로 첨부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피컬 뷰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이렇게 인덱스 정의한 인덱스 데이터를 기준으로 뭐 @most, 제로 어커런스 뭐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아마 실제로 제일 많이 쓰실 건 이 제이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디시 옴업 CDM을 이용한 연구들을 진행을 할 때 이제 뭐 코트를 서로 돌려줘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제이슨들을 서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여기에는 개인정보 이런 거는 당연히 전혀 없고요. 이제 정의한 데피니션들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제이슨 형태의 포맷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카피 투 클립보드라는 걸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 기다란, 나는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이 기다란 내용이 모두 복사가 돼서 이제 복사된 내용을 이제 워드나 한글이나 텍스트 파일 이런 데 붙여넣기 하셔서 전달을 주시면 됩니다. 다음 만약에 이걸 전달 받으시면은 이걸 그대로 붙여넣기 하셔서 리로드를 하시면은 이제 그 내용이 그대로 데피니션에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카피를 해서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뉴 코트를 만들어서 익스포트의 제이슨에 여기 이제 붙여넣기를 해서 리로드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아까 정의했던 이제 데피니션이 그대로 구현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타겟과 컴퓨터 코트를 모두 살펴봤고 뭐 간단하게 메이스 아웃컴으로 보는 메이스 코트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이스 아웃컴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는 비짓 어커런스를 이제 인덱스로 잡아서 이제 입원하거나 응급 방문을 하거나 한 환자들 중에서 이제 액큐트 MI가 있었다거나 뭐 이스케믹 스트로크 있었다거나 뭐 아니면은 혹은 이제 뭐 사망이 관찰이 되었다던가 하는 경우들로 이제 이 어드버스 이벤트들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PLE 패키지를 정의를 할 때 필요한 타겟, AS 이니비터 코트, 컴퓨터, ARB 코트, 그 다음 아웃컴, 메이스 코트 세 가지가 모두가 충족이 되었죠. 그 다음 에스티메이션 탭으로 가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타겟, 컴퓨터, 아웃컴, 그다음 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정의가 되어 있긴 한데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셔서 사실 아까 정의했던 뭐 타겟, 에이스, ARB 이렇게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이제 여기 네거티브 컨트롤이라던가 이제 뭐 익스클루드 컨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여기 익스클루드 컨셉 같은 경우는 PS 매칭을 할 때 이제 모든 것들을 또 매칭을 하면 안 되는 컨셉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익스클루드 시켜준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널리시스 세팅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여기 먼저 스터디 포퓰레이션 탭이 있는데 이제 사실 여기서는 거의 건드실 게 없고 여기 remove subject 뭐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제 이게 타겟과 컴패레터 만약에 코드 두 개 다 포함되는 환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 지금 스터디 디자인에서는 저희가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서 이제 에이스 혹은 ARB 컴패레터 드럭을 복용한 환자들을 다 제외를 했기 때문에 없겠지만 코드 디자인을 하기 따라서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지 이제 모두 그냥 다 갖고 갈지 아니면 모두 없앨지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코트 엔수가 내가 뭐 적당히 많이 있다 하면은 모두 제거해 주시는 게 깔끔하고 아니면 뭐 많진 않다 뭐 하면 이제 뭐 keep first를 한다던가 이제 뭐 상황에 맞게끔 정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코베리얼 셀렉션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PS 매칭을 할 때 이제 어떤 것들을 이용을 해서 매칭을 할지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뭐 어떻게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 어떤 게 매칭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일단 기본 세팅으로 그대로 이게 디폴트 세팅이거든요. 이대로 두셔서 연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익스클루드 컨셉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었죠? 그 익스클루드 컨셉들 마찬가지로 넣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타임 앤 리스크 탭이 이제 내가 관찰 기간을 얼마나 볼지 정의하시는 그런 탭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코트 스타트 데이트 즉 인덱스 데이트 들어간 때부터 이제 종료되고 이제 뭐 9999
9일 끝까지 보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뜻 보면 굉장히 이상하지만 사실 이 코호트는 이제 그냥 이 환자가 코호트 들어오고 그냥 관찰 가능할 때 끝까지 다 보겠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뭐 5년이든 10년이든 그냥 남아있는 코호트에 남아있는 환자들 그냥 계속 쭉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여기 프로펜시티 스코어 어드저스트먼트 탭에 이제 내가 이 연구를 PS 매칭을 해서 할 건지 아니면 스트래티피케이션을 할 건지 뭐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뭐 다양하게 있지만 사실 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제 스트래티파이를 하시면은 이제 몇 개로 나눌 건지 기본은 5개고 저 보통 다 5개로 설정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매점 PS를 한다면은 이제 1대 몇을 매칭을 할지 그래서 뭐 1부터 10까지 가능하고 뭐 간혹 이렇게 더 넣어서 그냥 맥시멈 레이시오를 이용을 해서 연구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 콕스 뭐 로지스틱 포화생활 코엑스 뭐 이런 거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정도만 이제 신경을 쓰셔서 클릭해서 세팅을 해주시면은 이제 분석 세팅까지 완료가 되고 그러면은 정말로 PLE 분석이 거의 완료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간단히 저장을 하고 다음 여기 유틸리티 탭으로 넘어가주면 이게 피더넷이라서 다운로드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 다시 피더넷 탭으로 들어가서 마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저장한 이 PLE 세팅을 불러와서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하고 결과 조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명을 위해서 좀 미리 진행을 해뒀었고 여기 이제 뭐 뉴 애널리시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리 좀 돌려두긴 했는데 아까 import from atlas를 누르시면은 아까 만들어뒀던 그 세팅을 읽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의했던 아틀라스 클릭하시고 지금 로딩이 바로 됐네요. 그래서 정의한 Population Level Estimation 탭에 있던 그 PLE 패키지들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요. 이제 정의했던 거를 골라서 이제 컨펌 하시면 이제 뭐 뒤에서 이제 워킹해서 컴플리트 하면은 이제 여기 execution 리스트에 이렇게 딱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이제 진행을 하시면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를 누르시면은 여기도 굉장히 복잡하게 뭐가 많이 있는데 이 리절트 집이란 거는 PLE 분석을 돌렸을 때 나오는 그 결과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논문을 쓰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좀 로우 레벨에서의 데이터들을 관찰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이걸 다운 받으셔서 좀 이렇게 프로세싱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여기 샤이니를 누르시면은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샤이니 탭으로 넘어가서 이제 돌린 PLE 분석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에 내가 에이스를 넣었으니까 에이스를 골라주고 컴퓨터에 ARB 넣어주고 아웃컴 에이스가로 잡아주면은 이제 내가 정의했던 분석 세팅의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해저드 레이시오랑 컨피던스 인터벌도 나오고 p-value도 나오게 되죠. 그다음 여기 뭐 데이터 소스도 만약 여러 개 DB 돌렸고 이제 그것들 경로 다 잡아주면 DB 소스를 고른다거나 뭐 이렇게 애널리시스 선택을 할 수 있다거나 뭐 직접 이거는 만져보시면 직관적으로 또 다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워 탭에 보시면 코호트 환자가 타겟 코호트 몇 명이었고 컴퓨터 몇 명이었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에서의 아웃컴은 몇 건이었고 컴퓨터 아웃컴은 뭐 몇 건이었고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트리션 탭에 가시면 이렇게 간략한 이제 포퓰레이션의 시각화도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 보면은 테이블 1과 비슷하게 이제 PS를 이용을 해서 매칭 전에는 환자 특성이 이랬는데 매칭을 하고 나니까 뭐 어떻게 변했다 이제 이 Standardized Mean Difference가 몇으로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또 보여줍니다. 그다음 뭐 프로벤시티 모델이라던가 프로벤시티 스코어, 뭐 코베리어 밸런스를 이용을 해서 PS가 잘 진행이 되었는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코베리어 밸런스는 저희가 보통 0.1 이하 뭐 좀 브로드하게 봐준다면 0.2 이하 정도 되면은 매칭이 잘 되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스테믹 에러는 이제 네거티브 컨트롤을 해야 이제 넣어주는 것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건데 시간 관계상 지금도 좀 지체가 된 것 같아서 넘어가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카플란 마이어 가면 이제 실제 분석한 그 결과에 대한 카플란 마이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트 엔드에 9,999를 세팅했기 때문에 이제 뭐 거의 4,750일까지 관찰했다고 이렇게 10년 넘게 관찰했다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파란색이 이제 빨간색이 타겟 코트가 되고 파란색이 컴패드 코트가 돼서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난다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피더넷을 이용을 해서 이제 아틀라스 접속해서 코트 데피니션하고 PLE 분석을 설계하고 결과 보는 것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또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정보학과 박사과정 최병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페이션트 레벨 프레딕션, 줄여서는 PLP, 한국어로는 환자 수준 예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많은 의학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머신러닝과 유사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CDM에서 구현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LP에서는 타겟 코트, 아웃컴 코트, 타임 앤 리스크, 모델 이 4가지 개념이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먼저 타겟 코트란 우리가 예측을 원하는 대상이 되는 환자군을 의미하고, 아웃컴 코트란 예측을 원하는 결과, 아웃컴 발생군, 타임 앤 리스크란 t는 제로, 즉 타겟 코트에 들어가는 어떠한 시간에 비교하여서 결과 발생 여부를 살펴볼 기간 타임 윈도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델이란 머신러닝 알고리즘 및 예측 모델 개발 시 사용할 변수들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PLP 문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연구 대상군 타겟 코트 중 어떤 환자가 어떠한 위험 노출 시간, 타임 앤 리스크 동안 특정 우리가 보고 싶은 임상 결과, 즉 아웃컴을 보일 것인지를 이제 T0 시점에서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에 사용되는 공변수 및 알고리즘을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여러 가지 주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방세동이 생긴 환자 중 어떤 환자가 향후 3년 이내에 뇌졸중이 생길 것인지, 또는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들 중 어떠한 환자들이 1년 내에 출혈이 생길 것인지 등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실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제 실습은 아틀라스, 피더넷 아틀라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아틀라스는 피더넷 아틀라스 중에서도 이제 아주대학교 아틀라스이며, 일단 기본적인 CDM의 컨셉 개념이 무엇인지, 또 코드 작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이전 시간에 전부 학습을 마쳤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실습에 사용된 코트는 아주 간단한 코트로, 와파린의 경우, 즉 우리가 타겟 코트의 경우에 어떠한 와파린을 생 최초로 먹었을 때를 이제 포함되는 그러한 코트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리딩의 경우 이제 이 블리딩 코드는 이제 진단 코드로 잡혀 있는 모든 종류의 복부나 아니면 어느 곳에서든 어떠한 경우에서든 블리딩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러한 출혈이 생겼을 때 이제 아웃컴으로 잡는 그런 코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타겟과 아웃컴 코트를 살펴본 이후에는 이제 왼쪽에 있는 여러 가지 메뉴들 중에서 프레딕션이라고 써져 있는 칸에 들어서면은 오른쪽 위에 New Patient Level Prediction이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먼저 Patient Prediction, Patient Level Prediction의 이름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간단히 보기 위해서 테스트, 그리고 와파린 or bleeding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타겟 코트, 아웃컴 코트, 그리고 모델, 그리고 이곳에서 타임 앤 리스크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 4가지만 설정을 해주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마이너한 부분들이고, 4가지 부분만 설정을 하면은 이제 피더넷에서 이러한 모델들을 돌려서 실제 예측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타겟 코트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잡았던 대로 머파린을 타겟으로 머파린을 이제 생애 최초로 복용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잡았고, 그리고 아웃컴의 경우에는 진단 코드로 정의되는 모든 종류의 블리딩들을 아웃컴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델 세팅의 경우에 제가 모델에서 CDM에서 그 PLP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모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머신러닝을 이전에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제 이름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굉장히 흔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여러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 라소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나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소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누르면은 이렇게 라소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관한 어떠한 세팅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세팅들은 물론 다시 들어가게 되면 수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디폴트 값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커버리지들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 강의 이전에 이제 PL에 대한 강의를 듣고 오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커버리지를 만드는 방법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 연구에서는 아주대 데이터이므로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인종 데이터를 빼고요. 다음에 월별 데이터도 빼겠습니다. 그리고 좀 예측 성능은 떨어지게 되겠지만은 좀 모델이 빨리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번엔 테스트니까는 프로시저나 미저먼트, observation, 디바이스 이런 값들은 전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값들은 젠더, 에이지, 컨디션, 진단 코드, 그 다음에 약물 어떤 거 먹었나 등등만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스코어 값들은 그냥 포함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타이밍 리스크를 설정하게 됩니다. 타이밍 리스크의 경우에는 먼저 타겟 코트 엔트리가 T0 시점에 비해서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을 볼 것인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 T0 시점 플러스 1일부터 1년 동안 보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근데 저는 0일부터 1년 동안 보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 밑에 여러 가지 이러한 뭔가 설정 값들이 있는데, 사실 PLP 이 강의 대상이 PLP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제가 하는 것과 똑같이 맞춘 다음에 돌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세한 그 설정 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들은 전부 이제 북어 오디세이나 영문판은 무료로 풀려 있고 한글판은 이제 비싸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북어 오디세이 책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AR까지 사실 몇 번의 클릭과 굉장히 간단한 숫자 몇 개 바꿔주는 그런 정도의 오퍼레이션으로 대부분의 세팅을 끝낼 수가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그리고 이 값들에 대해서는 이 값은 이제 미니멈 코버레이트 오큐런스, 그러니까 전체 타겟 파퓰레이션 중에 특정 코베레트가 최소한 이만큼은 나와야 0.001이니까 0.1% 이상 환자들은 가지고 있는 코베레트들여야지만 이제 모델에 사용된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너무 사용 빈도가 낮은 코베레트들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겠고 모델 속도만 느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코베레트들을 노멀라이징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트레이닝 세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머신러닝은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이면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겠지만은 어떠한 기준으로 테스트 트레인 셋을 나눌 건지에 대해서 펄슨으로 나누고 25%를 테스트 셋으로 쓰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셋에서 3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실시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장이 끝났고요. 클로즈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피더넷으로 나가셔서 마이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이렇게 신규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스터디 타입은 아무거나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널라이시스에서 방금 전 해왔던 어널라이시스 내용을 PLP 테스트라고 해볼까요? 어널라이시스의 특정한 이름을 아무렇게나 정하시고, 그리고 방금 전에 실시했던 PLP를 프레딕션으로 바꿔줘야겠죠. PLP니까. 그래서 네. 방금 전에 만들었던 미리 만들어진 PLP들을 불러오고, 그리고 execute 하시면 됩니다. execute 대상의 경우에는 일단 아주대 데이터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대 데이터가 선택이 된 것이 보이고, 이것들을 실행하시면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 분석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이미 진행해 놓은 분석으로 되돌아가서 제가 아까 이것과 똑같은 분석들을 미리 불러 넣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모든 실행이 끝났을 때 결과가 이런 식으로 샤이니 앱으로 시각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널라이시스에서 이제 어떠한 저희가 DB를 사용하였고, 타겟 코트와 아웃컴 코트가 무엇이었고, 모델이 무엇이었고, AUROC가 얼마인지, AUPRC가 얼마인지 등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겟 코트 사이즈와 아웃컴 코트 사이즈, 그 다음에 타겟 코트 중에서 아웃컴이 발생한 사람들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등등의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스레스홀드를 바꿔가면서도 여러 가지 성능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일반적으로 논문 같은 데서도 사용이 되는 ROC 플롯이나 PR 플롯 등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 칼리브레이션에 관한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모델에 있는 각 모델의 변수들이 얼마나 큰 그러한 중요도를 가졌는지 등등도 이렇게 모델 칸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여서 각 공변수들의 중요도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네, 이상으로 PLP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튜토리얼에서 메타 분석에 대한 강의를 맡은 아주대학교 의료정보학과의 김청수라고 합니다. 먼저 본 튜토리얼은 수강생들이 R과 그리고 ODC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한 경우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 메타 분석의 특성상 2곳 이상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본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튜토리얼의 목적은 이제 물론 15분 안에 이제 메타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져가는 게 주요 목표이고, 기본적인 컨셉들, 이제 단 여기서 수식은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컨셉들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리고 주요한 플랫인 이제 포레스트 플랫을 또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 population level estimation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제 포레스트 플랫을 한번 그려보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메타 분석에 관한 내용은 북 오브 오디시 18장 부분에 간략히 기재는 되어 있으나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다른 서적도 참고하시면서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 분석에 대한 개요입니다.
메타 분석이란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체계적이고 개량적으로 분석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메타 분석은 개별 연구 결과와 함께 통합된 연구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합니다. 메타 분석은 몇몇 이유들로 인하여서 이제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과 같은 것을 이제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관련 근거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있어서 이제 서술적으로 이제 결과를 종합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오해가 발생하고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것들을 방지하고자 이런 수식적으로 그리고 수치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좀 그런 욕구가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이제 특정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수행된 대규모 상당히 많은 수의 연구를 동시에 해석하고자 할 때 앞서 말씀드린 어떤 서술적인 그냥 보고 이제 전반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말하기보다는 이제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표현해 줘야 될 필요성들이 계속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규모가 작은 연구들에서 나온 결과들을 통합 분석해서 이제 통계적인 검증력을 좀 더 획득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메타 분석에 대한 인기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메타 분석은 대부분의 통계 프로그램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통계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이제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나 혹은 이제 메타 분석 논문을 보게 되면 이제 아래와 같은 그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포레스트 플랫, 한글로는 숲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제 포레스트 플랫은 개별 연구의 효과 크기,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 정밀성, 그리고 메타 분석에서 활용한 각 연구의 가중치, 그리고 요약된 효과 크기와 이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정보를 축약하여서 제시하는 그림입니다. 포레스트 플랫이 표현하고 있는 각각의 항목들을 통해서 이제 메타 분석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펙트 사이즈입니다. 이펙트 사이즈는 이제 효과 크기, 한국어로 효과 크기인데, 이제 특정 중재에 대해서 이제 효과의 크기 또는 이제 변수 간의 관계의 크기에 대한 직접적으로 표현한 수치값입니다. 효과 크기는 메타 분석의 단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 일반적으로 효과 크기의 종류로는 표준화된 평균의 차이 혹은 두 집단의 비율, 두 변수의 상관관계 등이 있는데, 저희가 익숙한 것은 이제 리스크 레이시오, 해저드 레이시오, 오즈 레이시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를 일반화하여서 이제 포인트 에스티메이시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이제 효과 크기를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통계적 유의성입니다. 이제 메타 분석의 순서는 이제 개별 연구의 효과 크기를 산출을 하고 유의성을 먼저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아래 포레스트 플랫의 각 포인트가 각 개별 연구의 효과 크기를 나타내고, 이 방향은 이제 각 효과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각 연구의 효과 크기는 이제 신뢰 구간을 경계로 갖게 되는데, 이 신뢰 구간은 추정된 효과 크기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냅니다.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간주하고, 이는 정밀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신뢰 구간이 짧을수록 효과 크기가 정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제 유의 확률의 경우, 이제 p-value로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유의 확률은 효과 크기가 0이다 혹은 0이 아니다에 대한 검증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 구간보다 조금 더 인포메이션이 적고, 따라서 이제 최근에는 신뢰 구간을 활용하는 것이 좀 더 보편화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웨이트입니다. 메타 분석에서는 1차 데이터 분석이나 2차적인 데이터 분석과는 달리
개별 연구에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제 각 연구에 배정된 가중치는 평균 효과 크기를 계산할 때 활용합니다. 가중치가 그럼 어떤 연구들의 가중치를 크게 주냐? 가중치가 큰 연구들이란 연구의 정밀성이 높은 연구들이며 일반적으로 분산의 역수로 계산하여 이제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즉 이제 분산이 작을수록 높은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포레스트 플롯에서 웨이트는 각 연구의 이펙트 사이즈를 나타내는 이 사각형의 크기로 나타냅니다. 메타 분석의 주요 내용은 이제 평균 효과 크기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제 즉, 각 개별 연구 효과 크기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전체 연구 효과 크기, 즉 평균 효과 크기, 서머리 이펙트 사이즈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이 평균 효과 크기의 유의성을 판단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래 포레스트 플롯을 보시면 실험 1과 실험 3은 분명히 유의미합니다. 그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의미한데 실험 4는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 연구 결과를 통합하여서 평균 효과 크기를 계산하였을 때 이 빨간색 서머리 이펙트 사이즈를 보시게 되면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미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평균 효과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고정 효과 모델과 그리고 랜덤 효과 모델이 있습니다. 즉 이제 연구자가 평균 효과 크기를 계산할 때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제 평균 효과의 크기의 추정값이 다르고 정밀성이 달라집니다. 간단히 비교하면 이제 고정 효과 모형, 즉 픽스드 이펙트 모델은 모든 연구의 모집단의 효과 크기가 동일하고 추정하고자 하는 값은 그 모집단의 효과 그 자체를 추정하고자 합니다. 각 연구에서 그럼 효과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표본을 샘플링할 때 나타나는 샘플링 에러 때문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랜덤 이펙트 모델은 모든 연구의 모집단의 효과 크기는 서로 다 다르고 이는 대상자가 다르고 치료 방법이 디테일하게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다고 간주합니다. 이제 본 모형에서는 모집단의 효과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효과 크기 그 자체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 크기의 분포의 평균을 추정하게 됩니다. 각 연구의 효과 크기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샘플링 에러뿐만 아니라 이제 각 연구 간 베리언스가 있다고 가정하고 고려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왼쪽이 이제 Fixed Effect 모델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이 랜덤 이펙트 모델입니다. 왼쪽의 Fixed Effect 모델에서는 모든 연구의 모집단의 효과 크기는 하나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제 각 연구의 효과 크기는 샘플링 에러에 의해서 차이가 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값은 어떤 Common True Effect 사이즈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오른쪽의 랜덤 이펙트 모델에서는 이제 각 연구의 모집단의 효과 크기가 다 다양합니다. 보시면 이제 다 다른 모집단의 효과 크기를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연구의 효과 크기는 이제 between study variance, 즉 이제 연구 간 베리언스와 그 다음에 샘플링 에러가 동시에 작용해서 이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각각의 모집단의 그 효과 크기가 아니라 이제 그 모집단의 효과 크기의 분포의 평균을 추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펙트 사이즈의 헤테로지니어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메타 분석의 목표는 단순히 이제 효과의 크기의 평균을 이제 도출하는 데만 있지는 않고, 이제 효과 크기의 전체 패턴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메타 분석을 수행하게 되면 이제 각 연구에서 도출된 효과 크기가 서로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효과 크기 간의 차이를 효과 크기의 이질성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각 연구마다 효과 크기가 이렇게 다 차이가 나게 되는데, 심지어 이는 본 그림에서는 어쨌든 대부분 1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제 어떤 특정 연구에 있어서는 같은 주제로 같은 연구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구는 이제 그 효과의 방향이 달라지거나, 그러니까 어떤 연구는 1보다 작다, 이제 해저드 레이시오가 1보다 작은 것으로 나오는 연구들이 있든가 하면, 같은 주제로 연구를 수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저드 레이시오가 뭐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질적인 차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효과 크기의 이질성이라고 합니다. 즉, 효과 크기의 이질성은 각 연구에서 나타난 효과 크기의 분포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연구 간의 효과 크기가 일관되지 않은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질성을 이제 수치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 크기의 이질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치로는 대표적으로 타우 제곱과 I 제곱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Q 값이나 이제 자유도학 같은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도출되는 타우와 그 다음에 I를 이해해야 합니다만, 이제 본 강의에서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고, 이제 I에 대해서만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타우 제곱은 실제 이제 서로 다른 모집단의 효과 크기에 의한 분산으로서 이제 실제 분산에 대한 절대값입니다. 반면 이제 I 제곱은 총 분산에 대한 실제 분산의 비율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해석하실 때 일반적으로 I 제곱이 0.25 아래이거나, 그러니까 25% 이하이면 이제 이질성이 작은 것으로 간주를 하시면 되고, 이제 I 제곱이 0.5 정도, 이제 50%인 정도이면 이제 중간 정도의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0.75, 즉 75% 이상이면 이질성이 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포레스트 플롯을 보시면 이제 각각의 연구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값이 나왔는데, 논문에서 이제 조금 메타 분석을 했으니까 이 각각의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의 이제 이질성을 어떻게 표현을 할지, 통계적으로 표현을 할지 뭔가 표현을 하고 싶다면 이제 이런 I 스퀘어 값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0.42 정도의 헤테로지니티를 가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간단한 실례를 통해서 메타 분석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음과 같은 population level estimation을 정의를 하고 이제 분석을 수행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각 연구 결과를 이제 냈고,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우리 연구가 잘 수행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스텝인 공동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하였고, 이제 해당 연구 패키지를 이제 외부 연구자에게 패키지를 공유를 하고 코드를 잘 수행을 한 다음에 연구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디시 PLE 패키지에는 메타 분석을 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몇 연구에서 이제 메타 분석에 대한 이제 개별적인 코드를 작성하신 분들이 꽤 있었고, 따라서 이제 기존의 어떤 그 랜드마크 연구에서 활용하던 메타 분석에 대한 코드를 토대로 이제 올해 3월 이제 PLE 연구 표준 코드에 이제 메타 분석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코드는 이제 GitHub을 참조하셔서 이제 저쪽 이제 메타 어널리시스 코드를 들어가 보시면 이제 코드를 계산하는 코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연구자는 이제 PLE 연구 결과를 취합을 하고 이제 각 하나의 폴더에다가 이제 각각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이제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모으고 이제 요 연구 결과가 있는 폴더를 이제 코드에 넣어서 지정을 해주고, 요 synthesis result라는 펑션을 통해서
이제 평균 효과 크기를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입력해 주시고 실행을 해 주시게 되면 이제 평균 효과를 이제 추정하는 계산이 돌아가게 되고 이제 그것에 대한 결과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 적용되어 있는 효과 크기 추정 방법은 이제 기존에 알려져 있던 전통적인 방법과 함께 그다음에 오디시 그룹에서 이제 개발한 방법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효과 크기가 추정이 됐으면 그 결과 폴더가 있는 폴더를 이용해서 이제 또 포레스트 플랫을 그려줄 수 있는 펑션도 있는데 이제 플랫 메타 어널리시스 포레스트라는 펑션을 통해서 이제 추정된 평균 효과 크기에 대한 값과 그다음에 기존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의 값을 이제 동시에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아래와 같이 포레스트 플랫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디시에서 이제 포레스트 플랫까지 그려주는 펑션이 아직까지 이제 오피셜하게 완전히 정립되진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개별적으로 이제 PLE 결과를 취합하셨다면 이제 그 각 CSV 파일 안에 있는 결과 통계치들을 가지고 요 메타라는 R 패키지를 활용해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라는 패키지를 활용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코드들을 통해서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포레스트 플랫과 그 다음에 우리 앞서 보았던 이제 픽스트 모델을 적용했을 때, 그 다음에 랜덤 이펙트 모델을 적용했을 때의 각각 이제 평균 추정치, 그리고 헤테로지니어티 값인 I 스퀘어나 타우 스퀘어 값들이 이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본 튜토리얼은 여기까지 준비되었고 메타 분석에 대한 이제 맛보기 정도로 간단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디시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이제 80% 정도는 자동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20% 정도는 코드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아시면 되고 이 20%에서 이제 굉장한 다양성을 줄 수 있습니다. 메타 어널리시스 방법론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또 메타 분석에 대해서 깊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다루지 않았던 멀티플 아웃컴 리서치에 대한 메타 분석, 메타 아노바나 메타 리그레션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와 퍼넬 플랫에 대해서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용한 것으로 조금 생각되는 자료들은 제가 아래에 적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